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2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인과관계 추론을 추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의 몽골 광물 투자는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지정학적 줄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체세라 중앙데일리 7월 20일자 한국이 몽골의 방대한 중요 광물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노선은 지정학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주요 광물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은 몽골을 대체 공급업체로 주목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유통망은 두 지역 강대국의 정치적 간섭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이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광물 공급망 동맹 하에서 이러한 광물을 미국으로 유입한다면 긴장의 잠재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주요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출범시킨 17개국 연합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 대통령은 7월 11일 몽골의 구리, 몰리브 등 히토류 원소에 부과되던 2 내지 5%의 관세를 철폐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2월부터 양국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수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중국이 주요 광물, 특히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한국의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 히토류 채굴의 약 59%와 정제 및 처리 능력의 약 9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지각의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광물을 포함한 광물로부터 분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첨단 제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기차, 칩, 방위, 로봇공학, 드론 등 이 첨단의 필수적인 연구자석을 만들기 위해 소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그늘 아래 내륙 국가로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광물을 포함한 몽골 수출의 최대 90%가 러시아 또는 중국 철도 노선과 항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존성으로 인해 몽골의 수출은 간섭에 노출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통해 이동하는 광물이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것을 인식하면 전문가들은 운송을 지연시키거나 경로를 따라 장애물을 던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몽골에 직접 가공시설을 건설하고 완성된 자재를 항공편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말에 개관한 연구센터에서 검토 중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 몽골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병구 한국몽골학회 회장은 실제로 6월 27일에 처음으로 수많은 몽골 텅스텐 농축액이 한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일부 중요한 광물의 운송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물이 풍부하고 지도가 없는 나라, 배경 속의 워싱턴. 전문가들은 한국-몽골 파트너십의 핵심이 중국의 광물 부분 장악력을 깨기 위한 광범위한 한미 광물 동맹의 결과물인 미국으로 광물을 유입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은 2월에 중요한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17개국 연합체를 지리 전략 참여 포럼 포지를 출범시켰는데 현재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서류상으로는 한국-몽골 광물협정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미국, 몽골 간의 협정에 가깝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광물과 히토류의 상당 부분은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그 의도를 인식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섭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정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몽골은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국들이 몽골이 보유한 전략적 가치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아연 재련소인 고려아연의 지분 10.59%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의 합작 투자로 테네시주 크락스빌 인근의 통합 비철금속 및 중요 광물 재련소를 건설하기 위해 약 7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에 대해 국가 전략으로 중요한 광물 공급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은 버지니아주와 히토류 연고자석 공장을 완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생산은 2027년 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디애나에 본사를 둔 리 엘리먼트 테크놀로지와 협력하여 연간 3,000톤 규모의 히토류 분리 및 정제 공장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충분 조건으로 만약 한몽 광물 파트너십이 체결된다면 그러면 몽골의 정광 시설 건설 생산 후 항공 운송을 한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철도 이양이 제약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결과는 조미 외교 협정 후 중국 동북삼성 독립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한조 미몽 공동 두만강 유역까지 개발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재 갈등 구조로 필요 조건으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몽 광물 파트너십을 위하여는 반드시 항공 운송을 하여야 한다. 항공 운송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몽골의 정광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앞에 뉴스는 정제시설 이런 것들은 재련시설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충분한 그 용수 공업용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광시설도 물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공업용수는 좀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재련보다는 공업용수가 좀 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몽 광물 파트너십을 위하여는 반드시 철도 운송을 해야 한다. 철도 운송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 간섭 장애를 해결하여야 한다. 해결책은 항공 운송과 철도 운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비리, 광물 자체를 항공 운송하는 것은 운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겠죠. D 프라임 북한 두만강 유역까지 철도 운송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이 막을 것이다. 중국이 막으면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협의할 수도 있지 않겠냐. 좀 돌아오지만은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까지는 아니지만은 통과료를 주겠소. 이러면은 러시아도 오케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중국한테도 통과료를 주겠다. 통과료 주느니 동북삼성을 해체시켜 가지고 독립을 별도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한조 이 경제협력과 그 다음에 이 동북삼성 독립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와 같은 광물이라는 히토류 이런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막혀 계약금 난립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쏟아졌다.
김보연 조선비즈 7월 20일 19일 기준 1807건, 주택금융 827건으로 최다. 집단, 잔금대출 총량 규제 예외,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 초고가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놓고 찬반 맞서. 비아파트 규제 프로 공급 늘려야.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4일 국토부 주재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게 우리나라는 기준집가라는 거로 세금을 매기는데 실거래 가격이 되면은 이게 또 그게 합리적이냐, 이런 것도 참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네요. 그 부문별 부동산 정책 제한 주요 내용 해서 주택 공급 규제 부분에 대한 거, 주택 금융에 대한 부분 거, 부동산 세제에 대한 거, 요 맨 밑에 보유세, 주택수 아닌 합산가액 기준 과세,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유세, 이번 7월 달에 그 재산세를 지금 내게 돼 있어서 저도 좀 끙끙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양도세를 낮추면은 다세대 주택을 안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양도세를 좀 낮춰야 되고, 또 상속세 같은 것도 좀,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없애줘야 부의 대물림, 그 재벌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서민들도 그 전 세대가, 저와 같은 그 베이비 부모 전 세대가 고생스럽게 만들어온 한 채 아파트라도 그 물려줄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세금 내서 갚아야 할 빚, 나라빚 작년에만 110조 늘어 1926조. 세종, 박소정, 조선비즈 7월 20일. 전체 국가 채무 1304소 중 71%, 지난해 늘어난 나라빚의 85% 차지.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 비중은 하락. 예정적 국가 채무 구조 악화 중. 국가 채무 중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적자성 채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 채무에서 정부가 내준 대출금이나 외화 자산 등을 회수해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를 뺀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적자성 채무가 110조 늘어난 총 926조 원이 됐다. 전체 국가 채무의 71%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커지면서 나라빚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으로 갚을 빚 비중 69.4에서 71%, 72.6%로 상승 중이고, 대응자산이 있는 빚도 기금별로 뜯어보면 사정이 나쁘다. 죄송합니다.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은 세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발행한 국채가 쌓인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였다. 이 채무는 지난해 113조 7천억 원 늘어 870조 4천억 원이 됐다. 지난해 전체 국가 채무 증가분의 87.9%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는 과정에서 생긴 셈이다. 예정적 적자성 채무관리 목표 세우고 상환에 돈 더 써야. 그래서 현재 국가 채무가 2026년 1차 추경이 1412.8조 원이고, 적자성 채무는 72.6%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 통계입니다. 새겨들을 만한 SK 최태원 회장의 솔직 발언. 아시아투데이 논설. 최 회장은 성장이 돼야 분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며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이고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를 성장에 맞춰야 되고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도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등에서 두드러지는 재분배 치중정책 기조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지적한 것으로 들린다.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은 하지만 성장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며 매출이 1년 만에 2배로 커지면 고용도 늘리고 성장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 뭐 상을 주느냐. 거의 주는 것도 없다. 뭐 명예로 무슨 뭐 수출 배상 뭐 이런 거나 정도 주겠고 생색만 내겠죠. 실제 그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이 보상이라든지 그 격려, 지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을 진다 그래도 정부가 얼마나 그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없고 무조건 호남 반도체, 광주 반도체에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요즘 문제로 좀 보이죠. 그래서 이 갈등 구조도로 한번 제가 필요 조건 논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한국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야 된다. 초과세수 국민배당금이란 인민민주주의 말고 정부 빚이나 갚아라. 제가 갈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 1304조의 정부 빚을 초과세수가 오면은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인기 전술로 해서 장기 집권, 영구 집권할 생각하지 말고 일당 독재로 갈 생각하지 말고 빚이나 갚아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대한상이 제주 포럼에서 상공회의 소장 이름으로 얘기한 거지 전체 상공인들을 위한 대표성 발언이라고 봅니다. 꼭 SK만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최태원 회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 자유라는 말을 넣습니다. 왜냐? 요즘 민주화 세력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말을 바꿔서 인민민주주의라고 야들이 얘기를 하죠. 지금 아마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명명했던 애들이 실질적인 공산 세력한테 밀리는 형국이 정치판에서 일어난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중동의 미군 기지는 이란의 공격을 막지 못하는가? 새롭게 부각된 고정기지의 취약성. 다카시 고스케 미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 7월 20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전방전개하는 고정기지는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 이번 전투는 방공 시스템만으로는 기지를 지킬 수 없는 현대전의 과제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고정기지나 위치나 주요 시설이 파악돼 있어 탄도 순항 미사일이나 자폭형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받기 쉽다. 상징적인 것이 요르단의 무와팍 사르티 공군기지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기지 근무 경험이 있는 병사의 증언을 인용해 수경시설의 대부분은 컨테이너형이나 금속재 건물, 텐트로 로켓폭탄이나 박격포,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력은 제한된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기지에서는 두꺼운 벽으로 보호된 새로운 시설이라도 탄도미사일의 직격탄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현대전에서는 제공권을 잡는 것과 기지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정기지에는 병사나 항공기, 탄약, 연료가 집중되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커지기 쉽다.
이번 전투는 기지 방어 강화와 함께 부대와 장비 분산, 기동적 운용을 포함한 전방 전개 재검토를 미군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미국 평택 기지는 안전한가요? 이렇게 또 묻고 싶네요. TSMC 대만의 5년간 공장 25개 신설, 미국에도 1천억 달러 추가 투입. 이기화 디지털타임즈 7월 20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대만 TSMC가 향후 5년간 자국 내 공장 25개를 추가로 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 등 해외에 쏠린 투자를 국내로 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TSMC는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강력하고 단연간 지속될 수요를 재확인하며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규모를 2,650억 달러, 약 397조 5천억 원으로 늘린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블룸버그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애리조나 투자를 규모를 1천억 달러, 약 150조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미국 고객들의 강한 수요에 대응하고 인텔 등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웬텔 황 최고 재무책임자가 밝혔다. 이날 연합보 등 대만 언론들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공장 신축 부지로 남부 가오슝 차오토우 지역과 타이난 지역, 서남부 자이 지역, 북부 타오위안 룽탄 지역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TSMC의 대만 내 투자 계획을 전했다. 이어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운영 자회사인 자스문 CMOS 이미지 센서 CIS 생산에 TSMC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합작회사 ESMC는 자동차 및 산업용 응용 분야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만에도 계속해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 내 공장 건설 비용이 대만보다 4배 내지 5배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초기 이익률이 희석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미국이 자꾸 미국 내 공장 지라고 압력을 주니까 그거에 안 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다 읽어보면 양쪽에 다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광주 반도체 이것은 미국에서 상무장관도 그 투자하려는 거에 반은 미국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SMC는 거의 100%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지만 HBM이라든지 GPU 이런 것들은 나름 위탁 생산 아닌 계획 생산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때문에 대만이 이렇게 분산 투자하듯이 우리나라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명이가 광주에 무조건 투자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니까 지금 최태원이가 뿔난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는 조용히 침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TSMC 대만의 5년간 공장 25개 신설 미국 쏠림 우려 대응. 이런 것은 이제 친명 정권의 언론 스탠스죠. 김철문 연합뉴스 7월 20일 정부가 미국 측과 정부 간 계약 G2G의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 언론은 환경정보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TSMC가 건설한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2기 확장지역의 2나노 공장 4곳이 매일 필요로 하는 용수량이 신주지역의 총 용수량의 16 내지 18%에 달하는 98,000톤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도 매일 필요한 최대 용수량 3만 톤 가운데 75%는 재생수를, 25%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지난해만 250만 톤에 달하는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뭄 등의 상황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같은 용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공업용수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미국 쏠림이라는 것은 그것은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현 정권한테 딸랑거리는 뉴스 제목같이 이렇게 뽑는 거죠. 광주 반도체 투자의 어떤 이 당위성을 자꾸 만들어가려는 아주 딸랑거리는 언론 아새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기미 K3, 미국의 AI 산업을 뒤흔들다. AFP 7월 18일.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의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키미 K3는 금요일 미국 기술 업계를 놀라게 하며 중국과 미국의 AI 지배 경쟁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얘네들이 왜 K자를 갖다가 쓰냐? 좀 이상한데요. 이 프로그램은 목요일에 출시되어 몇 시간 만에 널리 알려진 AI 코딩 도구 순위인 아레나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중국 모델이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물론 백악관 관리들도 중국이 미국만큼 좋은 AI를 구축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들은 오픈과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I와 엔트로픽은 제품의 높은 가격을 계속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리커닝이라고 발음하네요. 아레나 랭킹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나스타타시오스 안젤로폴로스는 TITV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키미 K3가 외부 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유료 미국 프로그램보다 자체 컴퓨터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무료 중국 프로그램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AI 산업 전반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데이비드 섹스는 미국 정치인들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차단하고 주 차원의 규칙을 추가하며 강력한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승인할 연방기관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섹스는 이것이 바로 AI 경쟁에서 지는 방법이라고 썼습니다. 뉴욕 유지사가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을 1년 보류한다. 이런 발언이 미국 내에서는 있었죠. 키미라는 게 꼭 뭐 일본 발음 같기도 한데 얘네들이 좀 이름을 참 이상하게 졌네요. 키미, I자를 빼면 김인데 사막화 직전의 중국 마을 연소득 2.5매 관광지로 격변. 한국 현대자동차가 세운 농촌 부활.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고 나오긴 나왔었겠지만은 7월 20일 코리아 웨이브 중국 베이징에서 약 300km 떨어진 내몽골 자치주 울란차부스 싱화현에서 한국 현대자동차가 진행하는 환경재생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2008년부터 중국에서 사회공헌 활동 현대 그린존을 전개하며 내몽골 지역 사막화 방지와 생태계 회복에 힘써왔다. 2021년 시작된 3기 사업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진흥정책과 연계해 초원 살리기에 더해 숙박시설을 갖춘 그린빌리지와 공익림을 정비했다. 그린빌리지는 자연경관을 살린 고급 민박 15동 등을 구성된다. 현대차는 정비에 1732만 위안 약 4억 1491만행을 투입하고 지방정부 예산도 더해지면서 과소화가 진행되던 마을은 2023년 9월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시설의 운영에는 주민도 참가해 매상의 20%를 받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인구 유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호적인구 1천여 명 가운데 사업 전 200여 명까지 줄었던 상주 인구가 현재 500여 명으로 회복됐다. 중국 농촌발전기금회 관계자는 현대차에 대해 지방정부의 발전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중국의 농촌진흥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 사진은 뉴스1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런 숙박시설을 짓고 또 그 주변에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린존 이런 것들을 자연경관을 또 살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앞에 또 물도 흐르고 그러네요. 이런 걸 통해서 그 관광지로 변화를 시켰다. 자, 현대자동차가 중국 내몽골까지 가서 이런 일을 왜 할까? 결론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지요. 중국으로부터의 인바운드 격감이 일본의 관광 사업과 경제 효과의 양면을 오히려 강인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7월 20일 데이비드 애킨슨이라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동양경제 온라인에 기고했습니다. 2026년 반년간 1월에서 6월에 인바운드 실적이 갖추어졌습니다. 2108만 명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 같은 기간과 비교해 2%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 요인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입니다. 중국에서의 인바운드는 반년 만에 206만 명, 전년 대비 56.4%가 감소했습니다. 19년에는 959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 500만 명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 요인을 다른 지역의 증가로 상쇄하게 됩니다. 중국 이역의 지역은 13.3%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인바운드 증가율은 14.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6년 연중으로는 약 300만 명 증가, 비율로는 12.4% 증가해 277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호 등 아시아 이외의 인바운드는 7.4% 증가한 약 955만 명으로 100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미호라고 그러면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그게 아니고 구라파의 구자, 미국, 그 다음에 호는 호주.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을 향한 그런 거죠. 중국 의존 위험 컸다.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저는 중국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관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호는 많든 적든 봄과 가을에 산이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는 연말연시에 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 여름에 계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8월 달에 관광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감소율은 크게 나올 것 같다. 또 참 덥죠. 7, 8월. 근데 우리나라는 꼭 휴가철을 여름철에 주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나라를 또 여름에 여름 휴가를 좀 북쪽으로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북쪽으로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더 더운 나라로 내려가게 되는 참 이상한 것을 해요. 우리가 이 여름 휴가가 아니고 겨울 휴가를 줘가지고 그 겨울 때 좀 그 여행을 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아베 정권의 인바운드 전략은 크게 나누어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 관광국의 정보 발신 혁신. 두 번째, 관광산업의 철저한 인프라 정비. 이러한 대처를 진행하기 위해 국제관광 여객사가 신설되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단가를 높여 집중 문제 등의 대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 발신이 크게 달라져 있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의 정보 발신 전략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사무소가 늘었습니다. 글로벌 캠페인도 전개되었습니다. 거기서 매력을 사계절로 어필함으로써 봄에 가서 즐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름에 가면 다른 즐거움이 있을 것 같네. 라는 반응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도 혜택보다 일본의 인바운드 성공은 앵화 약세에 의해 초래된 것은 아닙니다. 인프라 투자와 정보 발신을 통한 정부 전략의 결과입니다. 또 인바운드 전략의 결과로서 정비된 관광지를 일본인 관광객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인 관광객의 단가도 크게 올라 관광산업의 상승 효과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의존도를 낮추어도 여름의 과제에 확실히 임해 3천행이 된 국제관광 여객세를 관광산업의 설비 투자에 철저하게 충당함으로써
저는 30년에 6천만 명, 외화 수입 15조 엔, 경제 파급 효과 30조 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 증가는 언급이 없지만 여름 휴가를 제주도에 갈 비용이면 일본 간다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바가지 요금까지. 요즘 시내 나가보면 한국도 사계절 모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진흥공사의 관광진흥공사 이런 등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 동남아 사람들은 그 여름보다도 걔네들도 겨울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거꾸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에 그 장에서도 그 몽골 또 이런 데 있지만은 우리 여름에는 저기 바이카로스 같은데 이런 시원한데 러시아 애들 말이야. 그런 거 좀 개발해서 좀 한국 관광객들도 좀 끌어들이고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너무 불편하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백두산 가는 거는 중국을 경유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고 우리는 결국은 남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름에는 저 멀리 비행기 타고 저 호주로 가면은 거기는 거꾸로 겨울일 테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름에는 남반구로, 근데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겠죠. 그 일반 한번 가려면은 제가 호주는 딱 한 번 회사 돈으로 가봤는데 개인 돈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루비오 아시아 회의에서 트럼프 시 주석 정상회담 논의 예정. 마이클 마르티나와 데이비드 블룸스트롬, 로이터에서 7월 17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정상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9월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다음 주 마닐라에서 중국 외무장관 왕이와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장관들과 함께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인도 태평양 국가의 고위 정보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미얀마 의제 논의 중. 미얀마는 지난주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아세안 외무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가진 후 또 다른 문제로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아세안 지도자들의 회의 참석을 금지한 대면 회담입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싱크탱크의 해양안보 전문가인 해리슨 프레텟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다른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신중한 방식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다른 CSIS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안드레이카 나탈레가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동남아 사기센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당했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최근 고위급 외교에서 북한 외무장관과 회담. 김동영 AP.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문은 다자간 외교 행사나 국가기념일과 같은 뚜렷한 계기가 없이 이루어졌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최선희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토요일에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밝혔지만 그녀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스가 말했습니다. 최선희의 모스크바 방문은 북한과 중국이 고위급 방문을 주고받는 직후 이루어졌으며 북한 내각총리인 박대성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났고 중국 공산당 강력한 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훈잉은 이번 달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또 우리 푸틴과 만나가지고
이게 저기 그 팔을 잡고 있는 거겠죠? 혹시 등을 만지는 건 아니겠지, 얘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조선말 러일전쟁, 현 조선이 미러 전쟁 및 미중 전쟁 일으키는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걱정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